호토바기님, 저 영어 이제 정말 제가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7.0 된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8.0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봐 주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그거. 자, 이제 그럼 취업 이민을 한번 보자고요. 취업 이민을 보면 크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뭐 크게 482, 뭐 186이라고 하는 요 비자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호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생 비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년 경력 정도를 쌓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취업 비자 신청 요건이 됩니다. 이때 핵심은 이 취업 비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이니까요. 그죠? 나 아닌 고용주가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수제 이민은 되든 안 되든 내가 내 조건을 갖춰서 내 점수를 따지는 건데 이 취업 이민은 나보다 훨씬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 적정한 스폰서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폰서가 단순 취업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업체도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업체가 심사받는 데 있어서 뭐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것들을 내야 되거든요. 학교 갓 졸업한 사람 한 명 뽑으려고. 그래서 안 쉽다는 겁니다. 뭐 심플하게 제가 금전적으로 말씀드려도요, 뭐 한 8,000불 전후 이상 회사도 비용이 들어요. 이 스폰서 준비하고 하는데, 심사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무슨 능력이나 뭐 경력이 있는 자가 아닌 이상 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 스폰서 찾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취업 이민의 핵심은 적정한 스폰서 찾기가 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SS 4년짜리 비자를 받으면, 성공적으로 받으면 다시 또 그 회사에서 1년 또는 3년 일한 다음에 ENS 비자 1년을 더 하고, 그러니까 총 3년을 졸업하고 총 3년을 일하고 ENS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TSS 비자 상태에서 3년을 일하고 ENS 비자를 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쨌든 이 취업 이민의 핵심 포인트는 적정한 스폰서 찾는 게 거의 구할입니다. 구할. 그래서 호토바기가 지난 15년 동안 이 유학 후 이민 관련 일을 하면서 제가 선정한 이 3대 선택 원칙이 있거든요. 절대 호주 정부가 어떤 형태로 이민법이 바뀌어도요, 이 원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첫째, 전공 선택. 두 번째, 지역 선택. 세 번째, 학교 선택. 제 친구가 멜번에 있는 모나시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나시 대학에 꼭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졸업하고 영주권을 꼭 받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떤 전공하고 어떤 지역, 그러니까 3번 학교를 정해놓고 1번, 2번을 접근하면 그럼 저희가 도와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점수제 이민이 적정할지 취업 이민이 적정할지 둘 다 고려해 볼 사항인지 그 사람의 조건들을 다 따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적성, 비전 다 따지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공이 선택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에 유리한 지역, 그 전공으로 영주권에 유리한 지역이 나올 테고 학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3대 선택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호토바기의 특허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전공 선택에서 이제 또 제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전공별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졸업 후 직업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어느 전공이 졸업 후 전망이 좋은가요? 이 전공 선택에서 이제 이 질문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질문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 다 영주권 받은 다음이잖아요.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을 받아야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뭐 연봉을 논할 거 아니에요.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영주권을 받아야 직업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전공이 졸업 후 전망이 좋은가요? 영주권을 받아야 전망을 뭐 고려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안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영주권에 도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야 된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그 호토바기가 호주 이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그것도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전공 선택의 본질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도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쪽으로 한번 가셔서 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영주권 예약 첫걸음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는요, 이 전공이 영주권까지 가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세 가지 질문에 앞서서 그 다음에 내 전공이 MLT, SSL에 있는지,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전공마다 각각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보통 뭐 학창 시절 때 좀 공부 좀 하고 대학교 때 뭐 취업 조금 준비하고 할 때, 특히 내가 영어가 좀 약했는데 나는 영어 토익 한 550점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호주 교사가 영주권 된다. 그럼 나는 호주 교사에 도전하겠다. 예, 힘들겠죠. 교사라는 직업 자체도 힘들지만 호주 교사가 되려면 각 주정부에 내가 교사로 등록을 할 때 필수적으로 영어 점수가 요구됩니다. 예,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8.0, 예, 리딩하고 라이팅은 7.0. 이 점수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호주에서. 교사가 돼야, 교사로 등록해야 기술심사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따져서 영주권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전공에 따라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영어 기준에 내가 다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나의 경제적인 여건, 예, 학비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죠? 적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따지시겠죠. 자, 지역 선택을 할 때 필수 요소는요, 내가 점수제 이민으로 갈 건지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갈 건지. 예, 점수제 이민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지역은 피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점수제 이민은요, 아까 그 EOI를 통해서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신청은 65점 이상 신청할 수 있지만 인비테이션을 받는 거는요, 대부분 189 같은 경우는 뭐 90점 전후, 예, 뭐 90점, 95점까지도 요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살짝 내려온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아마도 EOI를 신청하는 숫자가 좀 현저히 줄어서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측은 해보는데, 어쨌건 뭐 90점 정도는 확보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90은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각 주정부별로 요구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에서 공부한 자에 한해서, 우리 주에서 잡 오퍼를 받은 자에 한해서, 우리 주 내에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뭐 이런 엑스트라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지역을 선정할 때 내가 취업 이민으로 갈 건지 점수제 이민으로 갈 건지, 그럼 점수제 이민으로 갈 거면 점수제 이민에 유리한 지역을 내 전공으로 점수제 이민에 유리한 지역을 살펴야 되고, 취업 이민으로 갈 건다? 그러면 내 전공으로 취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IT를 전공하는데 학비가 싸다고 저 호주 시골에 있는 대학을 간다?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IT라는 특성상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야 뭐 지역을 따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고용이 창출되는 곳은 대도시가 훨씬 더 찬스가 많잖아요. 그럼 또 그걸 따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반 가족을, 30대 초반인데 결혼을 해서 이미 자녀가 있어요. 동반 가족을 데려갑니다. 혹은 자녀가 이미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세 식구가 같이 갑니다. 와이프랑 뭐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게, 아빠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았을 때 자녀 학비가 절반 이상 감액되는 지역이 있고, 학비가 한 푼도 감액이 안 되고 다 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초등학생 자녀를 데려오면 얘도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호주 공립학교, 뭐 사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주마다 좀 다르지만 1년에 뭐 한 1200만 원 정도 학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는 아빠 엄마가 학생 비자면, 아빠나 엄마 또는 엄마가 학생 비자면 이게 절반 이상 감액되기도 해요. 네. 뉴사우스 웨일즈주 같은 경우는요, 절반이 조금 넘고요. SA주, 사우스 오스트레일주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 되고요. 퀸슬랜드나 멜번은 절반이 조금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주마다 이렇게 조금 그 외 주는 또 혜택이 없는 주도 있어요. 그리고
졸업생 비자를 받은 다음에도 졸업생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주는 그때부터는 애들 학비가 전혀 없는 데도 있고요. 예. 어떤 주는 여전히 내야 되는 주도 있어요. 퍼스 지역 같은 경우는 아빠나 또는 엄마가 석사 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 학비는 무료. 예. 이거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건 재정적인 받침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니까 네. 이것도 고려 대상이 지역의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 선택. 예. 마지막 학교 선택에 고려할 때는요. 내가 호주에서 이 학위를 받고 유학 후임이라고 상관없이 내가 한국에 돌아가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수한 대학, 뭐 세계 랭킹 다 따져서 그냥 그 전공으로 우수한 대학만 찾으시면 돼요. 학비가 감당이 된다면요. 그러나 유학 후 이민에서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 학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지역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전공에 따라서 강점인 대학이 있고 또 아닌 대학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대학마다 학비가 또 다르고 장학 제도가 또 다르고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유학생이 못 들어오니까 지난 15년 다 통틀어서도요. 요즘같이 호주 대학이 장학금을 많이 제공하는 장학금 기회를 유학생에게 많이 제공하는 대학이 시기가 없었을 정도로 많은 대학들이 지금 장학금 제공을 하고 저희 호주 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에도 뭐 누구누구시 장학금 25% 전체 학비의 25%면 여러분들 엄청난 금액인 거 아시죠? 예, 그런 기회들을 또 다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제가 어프로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영주권 유학을 할 때 이 직종별로 내 전공이 MLT SSL이냐 STSOL이냐 이걸 먼저 1차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위별로 그럼 내가 전문대에 해당하는 현장기술직 계통의 전공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정규대학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의 전공을 선택할 건지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자 여기 보면 이게 AQF라고 해서요. 호주는 이제 학위를 이렇게 1부터 10까지 나눴어요. 1이 이제 Certificate 1이고요. 10이 이제 박사학위가 되겠죠. 이렇게 쭉 보면 현장기술직 아까 한국의 전문대학 레벨에 해당하는 뭐 2년 과정 학업을 하는 현장기술직 요리, 제빵,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요. 이런 전공들은 코스에 따라서 Certificate 3 또는 4 디플로마 혹은 어드밴스 디플로마 같은 학위를 줍니다. 요 학위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요리는 반드시 디플로마까지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또 용접 같은 경우는 서티피케이트 3로만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쨌든 이 2년 안에 이 구성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이 정식 학사학위고요. 그리고 이제 9번이 정식 석사학위죠. 그래서 학사나 석사를 요구하는 전공들은 이 7번 또는 이제 9번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직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기술직 그리고 틈새로 여기 보면 TRA라고 하는 현장기술직은 아닌데 학사 이상의 공학을 다루는 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기술심사기관에서 전문대에 해당하는 직종에게 또 기술심사 통과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기전자랑 통신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 이것도 좀 틈새긴 합니다. 이거는 TRA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심사가 TRA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Job Ready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4단계 TRA 4단계는 필요가 없죠. 예, TRA가 아니고 EA니까요. 이건 좀 하나 또 틈새가 될 수도 있죠. 이 EA 2년만 공부하면 마치 학사나 석사학위처럼 학업은 전문대 레벨의 2년 학업인데 졸업하고 바로 점수 기술심사가 통과되죠. 그러니까 점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통계자료 재밌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통계자료는 제가 마찬가지로 밑에 또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통계자료를 통해서 본 호주 이민 현황 뭐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세부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게 호주의 이제 회계연도거든요. 지난 바로 회계연도까지 호주의 이민 통계 자료를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링크 걸어드리니까 그때 참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호주가 2002년 뭐 2003년도부터 계속 이민 숫자를 늘려가지고요.
2016년이 아마 정점이었을 거예요. 19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19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6만 명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2020년 6월 30일까지니까 코로나가 3월부터 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인비테이션을 좀 적게 발급하면서 16만 명에 좀 못 미치는 14만 명이 이렇게 됐는데, 보면 뭐 인도부터 중국, 영국, 뭐 필리핀 쭉 나가죠. 네. 유독 네팔하고 뉴질랜드는 가족이 함께 오기보다는 싱글로 와서 먼저 도전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는 좀 스타일인 것 같고요. 베트남하고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막 가족이 같이 와서 이렇게 좀 이민에 도전하는 성향이 좀 큰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이 없어요. 네. 한국이 대략 한 10몇위가 될 텐데요. 지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1.5%좀 되더라고요. 2천 몇백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호주 영주권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도전하면 되니 안 되니, 뭐 과연 도전하면 확률적으로 호주 영주권은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에 그 확률적으로 솔직히 영주권이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좀 드리면요. 우리는 기껏해야 2천 몇백 명, 1.5% 가지고 우리끼리 안에서 영주권이 된다 안 된다 싸워도 98.5%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안 된 거죠. 호주 영주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조건을 철저하게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건이 안 맞다, 그럼 도전을 안 하셔야죠.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던 영주권을 못 받고 온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전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충분히 내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한국에서 작년에도 서치, 올해도 서치, 내년에도 서치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왜 인도하고 중국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미 영국 사람들이 호주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난 5년 단위로 이렇게 2009년, 2014년, 2019년 이렇게 보면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호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국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쫙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는 인구는 작지만 워낙 호주 바로 옆 나라니까 많이들 오고요. 뭐 아쉽게 한국에는 없지만, 그래서 제 바람이 좀 한국이 여기 뭐 그래도 마지막 뭐 어디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위치라도 좀 뭐 이탈리아 위치라도 좀 들어와 가지고 좀 여기 교민 사이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한국에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경쟁하기보다는 호주에서 좀 더 꿈을 펼치는 것도 한국에게도 결코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산다고 해서 무슨 영원히 한국을 등질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 도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학사, 석사 이상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이 전문직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갔던 게 전체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기술직으로 영주권을 받아갔던 게 전체 한 17%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타 뭐 다른 뭐 특수한 비자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은 유학 후 이민의 성공 열쇠는 나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조건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건은 가장 필수 3요소죠. 네. 이것도 제가 항상 성공 3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나이, 돈, 영어.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핸디캡이 있다? 그럼 무조건 도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답이 없어요. 도전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나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금만 서치를 하셨다 그러면 아까 그 점수표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럼 내가 나이 점수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 37세쯤 돼요. 그리고 호주로 와가지고 아무리 짧은 학업을 해도 2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2년 이상 하고 기술심사 통과하고 점수제에 가려고 그러면 40세가 될 거 아니에요. 40세가 돼가지고는요, 어떤 시나리오로 조합을 해도 점수제 미는 안 돼요. 뭐 특수하게 박사학위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영어도 뭐 거의 만점 수준에 도달하고 이러면 또 틈새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전 안 하셔야죠.
취업 이민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취업 이민도 45세가 넘어간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예, 전혀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40세가 되냐? 아까도 계산 대충 해보셨잖아요. 40세가 호주에서 취업 이민 도전한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호주에 오자마자 그 사람은 호주 기업들이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또 호주에서 임시비자를 가지고 졸업비자 같은 거요.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 45세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그러면 절대 도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이는 비교적 심플하게 내가 내 조건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 내가 워킹 할리데이 때 일해보니까 주에 800불 버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았다. 그럼 내가 호주에서 가서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중에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생활비는 충당하고 학비도 내가 좀 충당하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어제도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쭉 하다 보니까 참 이분은 사연이 구구절절이 참 애처롭더라고요. 만으로 31살인데 호주 워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행정학과 학사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호주 유학 이민을 다시 고려를 하는데 이분이 원하는 게 기계공학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용한 자산이 제가 뭐 공학이나 이렇게 전문 그러니까 학사나 석사 과정을 원한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항상 물어봐요. 가용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 3천만 원 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부모님한테 서포트 받을 수 있냐 이러니까 저는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해도 받기 싫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저는 제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생각이죠. 그죠? 저도 유학 이민에 뭐 저는 유학 이민이라고 해서 도전한 게 아니고 한 발 한 발 뭐 지나가다 보니까 뭐 9년쯤 지난 시점에 돌아보니까 이제 해결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호주에서 보통 뭐 18, 19에 유학 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 20대 후반 한국에서도 학교 다닐 만큼 다니고 호주에 와서 유학 이민이랍시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웬만하면 부모님들 서포트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게 참 바람직한 생각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학 4년은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공학 석사를 못 가잖아요. 그럼 공학 4년을 다 다녀야 되잖아요. 학비는 1억이 넘죠. 1억 한 2, 3천 되겠죠. 1억 2, 3천을 알바에서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 제가 3요소 성공 3대 원칙 이 3요소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니까 그분은 전공을 바꾸지 않는 이상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영어. 자 영어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한국에 있는 평범한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를 보면요. 뭐 토익이든 뭐든 IELTS 점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5.5에서 6점 어떤 경우는 5.0 뭐 그 사이 언저리에 보통 있게 돼요. 아주 특출나게 이제 뭐 대학에서도 정말 영어 하나만큼은 잘했다라든지 뭐 영문과 출신들 중에 또 영어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혹은 뭐 무슨 영어권에서 좀 공부한 경험이 좀 있다든지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낫겠지만 대부분은 5.0, 6.0 요 언저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네이티브가 되지는 않잖아요. 이미 20대 후반, 30대 뭐 초중반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멈추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멈추는 선 이상의 전공, 그 멈추는 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는 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 영주권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영어. 근데 이걸 왜 제가 그렇게 강조하냐면요. 항상 대부분 그래요. 호토바기님, 저 영어 이제 정말 제가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7.0 된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8.0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봐 주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그거. 꿈은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영어는 그렇게 안 돼요. 꿈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가 될 것 같으면요. 그러면 지난 십몇 년 초중고 대학 다니면서 영어 왜 안 됐어요, 그럼요? 그때는 절실하지 않아서 오케이. 그럼 지금 절실하게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유학 이민 도전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6개월 절실하게 공부 한번 먼저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는 절대 희망이 섞이면 안 됩니다. 희망이 섞이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뭐 IELTS 공부도 시험도 좀 쳐봤고
혹은 IELTS는 아니지만 뭐 토플이라든지 다른 걸로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딱 검증이 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점수를 만든 다음에 도전할지 말지를 계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가 있으신 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먼저 지원해 놓고,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좀 유학구 이민에 좀 더 인기가 있는 학과들은, 인기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이제 간호학과나 뭐 이런 쪽이 좀 있거든요. 뭐 공학도 그렇고요. 뭐 요리 같은 과정도 그렇고, 이런 과정들 중에 좀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학교들은 여러분들 눈에만 괜찮고 유리할 것 같아요. 인도 애들, 중국 애들은 그러면 눈 감고 있을 것 같아요. 걔들도 다 압니다. 귀신 같아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에이전트 미팅 같은 데서 뭐 얼마 전에도 UTS 대학에서 에이전트들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시켜주거든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뭐 케이스도 훨씬 많고요. 뭐 제가 모르는 아주 세부적인 뭐 이런 정보들도 또 아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영어는 절대 희망을 섞지 말고 검증을 해보고,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 영어 수준이 좀 파악이 된 분들은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 그게 호주 대학의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모집 시기를 모아놓고 ANU 대학이라든지 진짜 한 두세 개 대학 빼고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먼저 지원하면 우선 심사하고 먼저 오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해놓고 오퍼를 받아놓고 학비 내지 말고 오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플랜을 좀 짜 나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죠.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점수제 이민 잘 보십시오. 도표에 전공에 따라서 2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검안사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건축 이런 것들은 5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석사까지 해야 돼요. 카이로프랙틱 같은 경우는 학사 복수 전공 5년짜리를 하든지 학사 석사 총 5년 이상을 공부해야 또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 좀 달라요. 이런 전문 직종은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에서 5년, 뭐 의대는 더 길겠죠. 공부를 끝낸 다음에 이제 기술심사가 통과되면 비로소 이제 189가 됐던 190이 됐던 491을 통한 191이 됐던 점수제 이민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기간에 따라서 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런데 자, 점수제 이민에서 현장 기술직, 뭐 TRA 관련이라든지 아까 그 말씀드린 한국에서 전문대 레벨에 해당하는 이 직종은, 자, 이거 가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학업 2년 했죠. 학업 2년 한 다음에 졸업생 비자 18개월짜리를 받고 그 중에 1725시간, 즉 물리적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그런 다음에 기술심사가 통과되고, 그리고 다시 점수 계산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은 이 현장 기술직 관련 계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어 수준이 막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어에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점수 이민이 안 돼요. 그러니까 189, 190에서 요구하는 그 높은 점수가 안 돼요. 491은 더러 되는 경우가 있고 190도 지역만 잘 선정하면 될 수는 있어요. 190은 또 점수 경쟁도 점수 경쟁이지만 그 주에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한테 또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어가 점수가 높지 않으면 이 점수제 이민은 안 돼요. 그럼 취업 이민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업 이민은 졸업하고 1년 경력을 쌓고 기술심사 통과됐죠. 그리고 더 1년을 쌓아야 총 2년이 되고 적정한 스폰서 찾으면 임시 취업 비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다음인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뭐 현장 기술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학업이 끝나면 2년 경력, 졸업생 비자를 활용해서 2년 경력을 쌓는데, 이 2년 경력 시작 시점이, 자, 위에 제가 2년 경력이라고 푸른색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 기술직은 꼭 졸업 이후부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요리를 공부한다. 그럼 서티피케이트 3 1년, 서티피케이트 4 6개월, 디플로마 6개월 이렇게 해서 구성이 2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티피케이트 4를 마치고 나면 디플로마 하면서 했던 경력은 대부분 인정해 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서티피케이트 4 하면서, 즉 서티피케이트 3 이후에 서티피케이트 4 하면서 했던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요즘 추세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년 경력의 시작 시점을 졸업 이후부터 안 하고 앞으로 조금 당겨 놓은 거죠. 그래서 졸업 비자가 1년 반밖에 안 되지만 2년 경력은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해서 경력을 잘 쌓아 나갔을 때 문제죠. 잘 쌓아 나가다가 내가 잘렸어요.
그럼 다른 직장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직종은 잡을 찾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직종은 잡을 찾기가 아주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기술직 계통을 일한다라고 할 때는 360시간 경력을 어떻게 잘 쌓을지, 1725시간 경력을 어떻게 잘 쌓을지에 따라서 그 전공이 영주권의 가능성을 달리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적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고 이제 TSS라고 하는 4년짜리 임시비자를 받고 1년 또는 3년 경력을 쌓아서 취업 영주권 ENS라는 거를 이제 신청하게 돼요. 자, 단순 계산해도 몇 년입니까? 네. 졸업 다음 날 바로 취업해서 일하나요? 졸업 비자는 뭐 졸업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나오나요? 그리고 2년 경력 쌓아서 TSS 비자 신청하면 그 다음 날 TSS 비자가 나오나요? 그 수개월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리고 TSS 비자에서 3년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 신청했다? 영주권이 그 다음 날 나오나요? 또 몇 개월에 또 프로세스가 또 있겠죠. 네. 대충 계산해도요, 정말 쇼커스로 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가도 뭐 5년 이상이고요. 아니면 6, 7년 이상 훌쩍 됩니다. 32살의 여학생 싱글이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 가까이 돼야 영주권을 손에 쥘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는 안 낳나요? 결혼 안 하시나요?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유학 후 이민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거 보면요. 대부분 여러분들 1차적으로 비교하는 거 학비 비교. 예. 여기는 2천만 원, 여기는 2,200만 원. 그럼 여기는 200만 원 싸니까 이쪽으로 가. 아니라니까요. 무수하게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공이 정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 지역이 나한테 맞는지,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서티피케이트 3가 포함된 건지, 4가 포함된 건지, 디플로마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2년을 다 해야 겨우 서티피케이트 4 하나 달랑 주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많은 요소들 여러분들 다 일일이 체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조금 조언을 받으셔가지고요. 수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수속에 포커스를 두고 어쨌든 학생을 보내려고만 하다 보니까 도전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도전을 해서 결국 영주권 안 되니까 이분들 대부분 그럽니다. 예. 내가 안 돼서 영주권이 안 됐다라고 잘 인식을 못 하시고요. 호주 정부가 법을 바꿔서 이미 영주권 안 됐다라고 보통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예. 자, 결국은 제가 이 페이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영주권 유학의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큰 그림, 코끼리의 전체를 좀 보시고 하나 요소에 이제 궁금증을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자, 유학 후 이민 성공 3대 원칙.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나이, 돈, 영어. 반드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유학 후 이민 선택의 3대 원칙. 절대 이 1, 2, 3을 역행하면 안 됩니다. 예.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반드시 이 순서. 네. 자, 제가 뭐 유학 후 이민하면서 종종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네. 태어나는 곳은 필연이지만 살아가는 곳은 선택이다. 네. 여러분들 내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건 다른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예. 다른 어떤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한국의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저는 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이 호주를 다녀가면 그거의 매료를 느끼잖아요.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잖아요. 물론 도전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분도 있고 해도 될 분이 안 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호주가 어떤 그런 뭐 마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실패 없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호토박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